그러면 지금부터 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에 대하여 이명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있는 이명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인문학 강의를 들었는데요. 근대 인물로서는 유일하게 지금 안창호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창호는 우리가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지만 막상 안창호가 어떤 인물인가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평가가 아주 상반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왜 안창호가 이렇게 많은 그 논란의 가운데에 있느냐? 우리 근현대사의 그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안창호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아주 넓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보통 우리 민족의 선각자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독립운동의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좀 부정적이다라고 한다면 개량주의자 아니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독립운동을 불가능하게 한 자이다. 이런 악평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료가 없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현재 엄청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주에서도 이 도산 안창호가 관련했었던 많은 단체들의 자료들이요. 얼마 전서부터 공개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안창호의 그 활동 범위가 넓은 만큼 물론 일본의 외무성의 보고들도 있지만 중국 당한관이나 러시아의 문서보관서라든가 전 세계에 안창호의 그 행적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런 곳으로부터 많은 그 아카이브의 자료들이 지금 쏟아져 나와서요. 안창호에 대한 것을 이제는 연구해도 되고 이제는 그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내려져야 하는 이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안창호의 중요한 점은 안창호가 조직의 대가라는 겁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조직을 먼저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떠한 조직이냐가 문제가 되겠지만요.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여러 우리 조직들이 등장합니다. 독립운동사에서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이 조직에서 도산 안창호가 직간접적으로 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단체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도산 안창호의 생애를 전체로 놓고 본다면 바로 우리의 독립운동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창호 선생님의 오늘 그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어떠한 길을 우리 민족 앞에 제시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쫓아가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아무래도 이 주제가 소통과 화합의 정신, 이 역사에서 이것을 배운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이야말로 적합한 인물이 도산 안창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안창호 선생님은 별명이 통일이었습니다. 어디에 가서도 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에요. 통일 안창호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과 같이 어떤 가늘기를 하고 자기들끼리의 통일이 아니라 어떤 주의나 어떤 그 노선이라도 이 대립과 갈등을 풀어냈었던 사람이고 도산 안창호가 시종일관 주장했던 것은 이 한국이 앞으로 이제 독립을 할 것은 당연하거든요. 독립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독립된 조국을 어떠한 국가로 만들 것인가가 안창호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물론 안창호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입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이 최종의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독립을 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국가를 세울 것인가에서 안창호 선생은 철저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독립협회 이후로도 식민의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한국이 왕조나 어떤 왕국의 국가가 아닌 공화정의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그 정치적 신념으로 갖고 계셨기 때문에요. 주권 제민의 공화정의 국가의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도산 선생은 그 일제시대 때에 쭉 걸쳐서 여러 군데에서 활동했었지만 이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이런 조직 활동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안창호 선생님이 관여했던 것은 미주에 있는 한인 단체뿐만이 아니고요. 러시아에서도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광범위하게 했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을 스스로 만드시고 운영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가였죠. 많은 또 학교를 만듭니다. 도산 선생에게 교육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장기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해야 되는데 만일에 2세가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독립운동의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독립운동을 하려면은 자라나는 2세들이 왜 나라를 찾아야 되는지, 왜 독립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철저한 민족 의식을 갖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당면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어디를 가셔도 교육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학교를 세우기도 하셨죠.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것은 언론이죠. 도산 선생님은 언론을 통해서 언론이 오늘과 같은 의미는 아니었다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하나로 공유하고 그러기 위해서 언론의 매체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주에서부터 공립신문서부터 러시아에서 대동공보라는 신문이라든가 대양보라는 신문이 발간이 됐고 또 상하이에서 독립신문이 발간이 될 때도 언제나 그 중심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교육의 일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안창호 선생님의 조직론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직이다라고 하면은 결사를 얘기하고 그 결사는 어떠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정치적 결사를 얘기하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사이죠. 안창호 선생님은 이것을 굉장히 이중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이 결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했죠. 이것을 계속 연동해서 이것이 움직이게 하려면은 인재가 양성이 돼야 되고 재정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뭐 지금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안창호 선생님은 그런 자본주의 의식이라기보다는 이 재정이 있어야지만 우리 한국 독립운동이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말하자면은 연료, 에너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셨기 때문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결사가 필요했죠. 그래서 시민의 단계에서는 청년 학우회라는 것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미주에서 대한인국민회라고 하는 정치적 결사가 움직여가기 위한 기초단체로서 흥사단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론이 특이한 조직론을 갖고 계시다. 그냥 결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양성하고 정신적인 통일을 해가면서 이들이 인재가 되면 이들이 각자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치 활동을 하게끔 하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알다시피 평양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평양 대동강가에 그 조그만 섬이에요. 지금 같으면 여의도와 같이요. 이렇게 삼각 그런 그 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섬은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왜냐하면 육지와 그냥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도룡섬이라는 데서 태어납니다. 농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창호의 아마 선대에 이 도룡섬을 개발을 해서요. 개척을 해가지고 아마 이것을 농토로 삼았었던 농군의 아들로 태어났죠. 셋째 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는 좀 일찍 여위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산의 청년 시절이 되기까지에는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고 또 이 할아버지 밑에서 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안창호가 16살 되던 해 이제 청일전쟁 잘 아시죠?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이 청일전쟁은 사실 이 충청도 아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요. 그리고 그 청나라 군대가 일본군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평양으로 갔다가 일본이 뒤쫓아서 평양까지 가면서 대격전이 일어난 것은 평양전투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청나라가 완전히 우리가 흔한 말로 박살이 나버리죠. 일본이 이제 정말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이 청일 전쟁은 그야말로 일본의 한국 침략의 제1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전쟁은 1904년에 일어났던 러일 전쟁이고요. 청일 전쟁의 승리함으로 인해서 일본은 중국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정말 마음 놓고 이제 한국을 요리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강적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16살 먹은 안창호가 그 구도시, 옛 도시,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고구려의 수도였고, 그리고 그 역대 왕조가 되더라도 이 평양의 전략적인 위치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 평양은 고도의 도시다. 예. 그런데 이 도시가 다 파괴될 정도로 이 평양 전투가 아주 치열했죠. 안창호 선생님이 16살 때 왜 남의 나라가 우리 나라에서, 우리 땅에서 전쟁을 하느냐 의문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로부터 도산이 결론은 우리에게 힘이 없다. 예. 그러면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 힘은 어떤 힘이냐? 강대국이 갖고 있는 이른바 그 힘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의 자강에 입각한 지식의 힘도 필요하고 도덕의 힘도 필요하고 경제적 힘, 그리고 우리가 또 체력의 힘도 필요하다. 이런 힘의 의식을 갖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그 1894년에 이 청일전쟁을 왜 중시 여겼냐 하면은 당시 이 사전에서도 보다시피요. 당시 일본 군들이 한국의 가나를 다 점령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는 명분이죠.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해서 지금 이것도 지금 평양의 가나인데요. 일본 군들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나라 군인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사진인데요. 이제 이렇게 1894년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시기,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해이기도 하고, 이 동학농민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부대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갑옷 개혁이 이때 일어나죠. 갑오년이니까. 그래서 모든 어떤 이런 일본은 사실 이 전쟁 이후부터 한국 지배에 대한 시나리오를 완성시켜 나갑니다. 하지만 이 이후로부터 1907년 정미 7조약이 이르기까지 계속 일본은 한국에 너희 황실을 보존해 주겠고 너희 영토를 보존해 주겠고 독립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04년 러일 전쟁 때도 열심히 러시아를 지원한 게 아니라 일본을 지원하죠. 왜? 그들이 우리의 독립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럴 마음이 없었죠. 일본은 벌써 이 시대 때부터 조선은 얕잡아 봐도 되는 나라로 이미 이제 결론 집니다. 조선을 와서 봤더니 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 나라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나라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러일 전쟁 때 일본이 그렇게 나섰던 것도 뭐냐면,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아시아를 침략해서 태평양으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조선이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해서 동양 평화를 지키겠다. 이게 이제 러일 전쟁에 그들이 주장했던 것인데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대륙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조선을 점령해서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요. 정말 이것은 이 조선을 교두보로 마련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필요 불가결한 조선의 지배. 이것이 이제 일본이 갖고 있는 이제 조선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제 처음으로 16살 때 청일전쟁을 겪고 나서 서울에 와서 뮬러 학당이라고 하는 신교육을 받습니다. 이 뮬러 학당은 언더우드 학교예요. 고아학교로부터 시작했던 이 언더우드. 당시 밀러 선교사가 이 학교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밀러 학당이라고도 불렀고요. 구세 학당이라고도 불리우죠. 나중에 경신학교로 발전해 나가지만 이 학교에서 이제 처음으로 기독교를 접하고 근대 교육을 받고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이제 독립협회에 가담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안창호 선생님이 갓을 쓴 단발을 하기 전에 사진인데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기독교를 접하고 교육을 시작하면서 도산 선생님이 어떤 의식을 가졌냐면은 이분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게 국민 교육이 필요하구나. 이 교육이라는 것이 무슨 뭐 별도로 교육하고 스스로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
또는 뭐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학교에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뭔가 국민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좀 더 발전된 미국으로 가서 공부할 것이 필요하다 해서 당시 밀러 선교사의 그 지원을 받아서요. 미국으로 유학을 하게 되는 것이 1902년에 가게 됩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갔을 때의 여건이에요. 그 당시는 대한제국 외부가 이제 이런 이것이 직접 오늘날의 패스포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으로 이제 처음으로 가게 됩니다. 1902년에 미국으로 갈 때 부인인 이혜련 여사와 바로 약혼을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 날 인천항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로 갔었던 안창호는 처음에는 이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어학교에 입학을 하지만요. 그 당시 그 1902년 3년 당시에 이 샌프란시스코에 한국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주로 인삼장사, 코리안 진생, 즉 전 세계적으로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코리안 진생은 아주 효력이 뛰어나다라는 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해서요. 우리 한국 인삼장사들이 그대로 한복 차림을 해요. 그래야지만 저게 코리안 진생을 파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보증수표예요. 뭐 하이칼라하고 양복 입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투 틀고 인삼을 팔러 뭐 태평양을 넘은 것뿐만 아니라요. 동남아시아 일대에도 한국의 인삼, 고려 인삼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렇게 갔는데 어느 날 안창호 선생님이 인삼 장수들끼리 상투를 붙잡고 막 싸움을 하고 서양인들은 그걸 보고 막 조소를 하면서 이렇게 껄껄대고 하는 이런 현장을 목격하면서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이미 제페니스 커뮤니티도 만들어지고 미주 안에 차이니스 커뮤니티, 즉 중국인과 일본인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이민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이민한 것은 1902년 12월에 인천항을 떠나서 처음으로 1903년 1월에 호놀루항에 처음으로 도착한 이민선이 우리 한국이 공식적인 이민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민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7천여 명의 사람이 하와이로 이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요. 4년, 5년 무렵쯤이면은 샌프란시스코로 옵니다.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직업을 얻을 수가 있었죠. 당시 골드러시로 샌프란시스코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1905년 샌프란시스코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샌프란시스코에 가도 이 건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도시 자체가 박물관이에요. 건물 이런 것들을 그대로 국가가 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항만을 건설한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의 조선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은 이게 일본인과 중국인들은 이미 한인 그 커뮤니티가 안정돼 갔는데 조선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한인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1903년에 처음으로 북미 최초의 샌프란시스코 한인 친회 학저기를 만들어집니다. 한국인들의 그 친목회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막 나라가 이제 심각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오히려 국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를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일본이 우리를 보호해주나 보다 했지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나라가 위급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뒀다가는 우리나라가 주권을 상실해버릴 것이다. 이런 이제 위험을 느끼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한인 그 친목회라는 단체를 친목 단계가 아니라 이것을 국권 회복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공립협회를 1905년에 처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립협회가 이제 1906년 무렵 가고 1907년 초쯤 돼서 이거는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소식들이 뭐 정말 하수상하죠. 뭐 일본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니까 이분들이 모여서요. 이분들이 너무나 힘든 노동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모여서 이걸 우리가 지켜볼 수 없다. 그러니까 도산 선생님 보고 당신이 조국에 가서 국권 회복 운동을 일으켜달라. 모든 비용은 우리가 여기서 노동을 하면서 당신을 지원하겠다 해요. 안창호 선생님 물론 거절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오늘 제가 안창호를 이렇게 발표를 하지만요. 안창호 선생님 혼자만이 위대하고 혼자만이 똑똑해서 안창호 선생님이 독립운동가로서 지도자로서 추앙받는 거 아닙니다.
그의 동지들이 너무나 훌륭했죠. 그분들은 안창호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당신들이 벌어주는 돈을 가지고 나 혼자만 고국으로 가겠느냐? 그거는 아니다. 다 동지들이 그러면 우리 국립협회 해산시켜버리자. 이렇게 안창호 선생님을 압박을 해요. 안창호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대한식민회라는 걸 만들어요. 이 대한식민회는 뭐냐면 이들이 미국에 와서 큰 노동을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어땠겠어요? 동양인이라고 인종차별받죠? 영어나 제대로 됐겠어요? 영어도 못하지? 그러니까 뭐 이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그 차별의 정도도 엄청 심했고, 하지만 그들은 이런 우리가 조국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더 큰 대의를 갖게 됐고,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을 이제 대표로, 정권 대표로 이제 국내로 파견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뭔가 구국 운동을 일으켜서, 이 구국 운동은 이게 뭔가 새로운 신민을 만들 수 있는 신민, new people, 새로운 국민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우리 한국이 구국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1907년 2월에 한국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신민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민회가 우리가 흔히 신민회 하면 역사에서 비밀결사, 비밀결사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어떤 의식을 가졌느냐?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봤더니 이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한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상당히 그 인권도 발전된 민주주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다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도 그와 같이 이와 같은 나라를 만들자라는 의식이 아주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은 들어와서 뉴 피플, 새로운 신민, 주권제민의 새로운 국가, 그것은 공화정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가 대한제국 시기였기 때문에요. 아니 황제가 엄연히 있는데 만일에 공화정을 만들다 하면 이건 배역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나라를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분들이 신민회를 처음으로 만든 분들입니다. 가운데에 계신 분이 이강 선생님이라는 분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오른쪽에 뒷줄 오른쪽에 있는 분, 이분이 이제 정재관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나중에 블라디보스톡으로 갈 때는 1909년에 가게 되는데 이 두 분은 다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송석준 선생님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지만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준기라는 분은 미국에서 쌀 농사를 져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다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놓은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도산 선생님을 이제 한국으로 들여보내게 됐고 신민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안창호 선생님이 리버사이드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는 모습입니다. 왜 안창호 선생님은 짧은 기간에 민족의 지도자가 됐을까? 많은 그 서양의 농장주들이 이 공립협회가 이 노동사무소라는 것을 개설해서요,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중개소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과 이미 중국은 그런 커뮤니티가 발달이 돼 있는데 한국 노동자들은 자기의 그 저기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요. 이른바 덤핑이라 그러나요? 임금을 막 덤핑 당하고 하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서게 되면서 이 그 노동 소개서라는 걸 만들었고, 그리고 리버사이드에 가서 이제 리버사이드에서 이제 가치들 캠프에서 가치들 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천만 갈 때만 하더라도요 집을 안 빌려줬대요. 한국인들은 비위생적이다. 그래서 집을 망쳐 놓는다 하고 집을 안 빌려줬대요. 그런데 도산 선생님이 이 커뮤니티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청소를 너무나 열심히 하고 집에 커튼도 만들고 창가에는 꽃을 놓고, 그리고 일단 화장실 이런 것들을 손수 나서서 청소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당시 기록에 보면은 아니 안창호가 막 남의 집에 와서 화장실 청소하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이랬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안창호 선생을 이해하게 돼요. 흔히 이런 것들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라 그럴까요? 도산 선생님이 군림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변화를 시켜 나갔죠. 그래서 오렌지 농장의 노동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오렌지 하나를 정성스럽게 따는 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이다. 이해 못했다라는 거죠. 오렌지 따는 것과 애국이 무슨 상관이 있어? 네.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렌지를 정성스럽게 따면 오렌지 나무가 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백인 농장주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다음에 우리 농장에서 일해달라. 그리고 임금 더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는 공간과 이런 것도 제공해 주겠다. 원한다면 교회도 세워주겠다.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믿을 만한 사람, 신용 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건 저 사람들은 만국민으로 저러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지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독립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식을 갖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 리버사이드가 이렇게 변화돼 나가고 이런 걸 보고 다른 곳에서 방문했던 한 사람들이 야, 도산의 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의 그 농장주들이 당신 나라에 지도자가 왔느냐? 왜 이렇게 당신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 있다. 그럼 나를 좀 만나게 해달라. 만났더니 너무나 젊은 사람이어서 놀랐다라는 거죠. 지도자 그러면은 원로나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 젊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안창호 선생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요, 절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솔선수범하면서 자기의 변화를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옳은 길인지를 설득을 해 나갔다라는 점에서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이때부터 미주 지역서부터 지도자로 군림해서 나왔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신민회를 이제 결성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언론을 굉장히 중시 여겨서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안창호 강의를 하지만요. 여러분들에서 끝이지만 신문은 그렇지 않죠. 신문은 그것이 발간이 돼가지고 전달이 되고 하면서 공립신문이요. 그 당시 공립신문이 공립협회가 만든 신문 기간지인데요. 이것이 국내는 물론이고 블라디보스톡서부터 만주 지역에까지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국내에서 발간되고 있었던 대한매일신보, 매일신보하고도 서로 논설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소개도 하면서 공유를 해요. 의식을 공유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민회라는 것이 1907년에 안창호가 2월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급속하게 신민회를 만들었느냐? 뭐 첨서부터 새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국내의 애국지사들, 이 나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뭔가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을 신민의 조직으로 이제 포섭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립협회는 나중에 이제 신한민보로 발전을 하는데요. 이 신한민보는 1970년대까지 미주의 한인의 대표적인 언론이었죠. 그런데 이 신한민보 기사를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이것이 우리 민족의 유산이다라고 할 정도로 내내 식민지 시대 내내 이것이 발간이 되면서 한국의 독립의용금을 모금해서 그것을 전 세계의 우리 독립운동가,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신한민보인데 이 언론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언론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잘 알았던 것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국내로 들어와서 이 신한민보와 대한매일신보를 신민회라는 조직으로 연결을 시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신민회는 교육이 열심이었죠. 물론 신민회는 비밀결사였기 때문에요. 비밀결사였기 때문에 절대 우리 신민회가 활동한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회들이 있었잖아요. 애국개몽운동기에 일어났던 학회들, 특히 서우학회, 나중에 이제 서북학회가 되는데 이런 학회들이 학교들을 만드는데요. 이 학교들이 각자의 학교가 아니에요. 해서교육총회라든가 이 황해도 지역에 있었던 또 백범김구도 여기에 참여했지만 여기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거는 이제 백범김구, 여기 백범김구 선생님이 보이죠. 이런 그 많은 학교들이 공동의 교재와 공동의 교육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립학교들이 엄청나게 세워지는데 이 학교들이 추구했었던 애국교육운동, 이 전파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일본이 그래서 어때요? 사립학교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들 사립학교를 탄압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들 교과서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국민의 애국주의에 불을 붙이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겁을 냈었죠. 근데 다행히도 이 비밀결사 신민회는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뭐 여기 보이듯이 이 학교는 오산학교거든요.
오산학교라든가 그리고 평양의 대성학교라든가 이런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신민회 회원들이 세운 학교들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 사립학교들이 신민회의 가치와 의식을 공유해 가면서 교육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언론을 통해서 많은 이 구국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땠어요? 1907년 이미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1907년 6월에 헤이그 특사의 책임을 묻고 강무 황제는 강제 폐위당하고요. 그리고 1907년 8월 1일 한국의 군대가 해산돼 버리죠. 이제 우리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실은 러일 전쟁 때 우리가 이미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사실은 한국의 모든 주권들을 뺏어갔다라고 해도 됩니다. 잘 아다시피 1905년에 울사 오조약이 체결이 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외교 주권을 빼앗기게 됐죠. 우리는 이제는 국제적으로 나설 수가 없는 나라가 됐다라는 것은 바로 한국의 주권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뭐 경찰권이니 재판권이니 모두 일본이 다 장악해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군대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명맥으로 남아 있어요. 군대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을 지킬 수 있는 군대는 못 돼요. 인원도 너무 부족했고 재정적으로도 너무 부족해서 하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대한제국을 대변하고 있었던 이 군대마저도 일본이 해산시켜 버렸죠. 물론 이러는 바람에 대한제국의 군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의병항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바로 이 사진도 영국 기자 맥케인지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맥케인지가 1908년에 양평에 가서 의병들이 항쟁을 하고 있는 이 양평에 가서 의병을 인터뷰를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그 맥케인지가 영국 사람이니까 당시 일본과 영국은 영일 동맹 관계여서요. 이 사람도 의식이 자기네들도 전 세계에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는 나라이니까 그것을 식민지 지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문명을 계도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편없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일본이 잘 살게 해주고 문명으로 이끈다라고 하는데 한국민들이 왜 저렇게 저항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이 의병부대를 방문해서 이제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완전히 감명을 받죠. 한국인들에게. 그들은 일본의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자유민으로 죽는 길을 택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맥켄지 기자는 그 이후로는 아주 열렬하게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사람이 되죠. 20년대도 그렇고 여러분이 잘 아는 뭐 Tragedy of Korea, Korea Fight for Freedom 뭐 이런 많은 영문, 한국의 독립운동을 소개하는 이런 영문 책자를 만든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귀중한 사진을 남겨준 사람이 영국 기자 맥켄지인데요. 이제 도산이 더 이상 구국운동을 하려고 하더라도요, 이제 한국은 할 수가 없었어요. 대한제국의 황제는 궁궐에 앉아 있지만 어땠어요? 이미 1905년 당시에는요, 일본군이 완전히 궁궐을 장악해가지고요, 황제가 그 어떤 사람도 자유롭게 아련하지 못하는 신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주권을 이제 이미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신민회도 더 이상 한국에서 구국운동을 전개할 수가 없죠. 이제는 구국운동이 아니라 독립전쟁을 해야 할 판인 거죠.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또는 신민회는 다른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해 나가려면은 해외에 우리의 독립운동의 기지를 만들어야 된다. 국내에서는 이미 경찰권서부터 군대에서부터 전부 다 일본에 의해서 장악됐기 때문에 그 어떤 구국운동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국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미 한국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외로 나가 있죠. 1860년대부터 생존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만주 지역과 연해주 지역, 브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하는 연해주 지역에 나갔지만 이제는 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독립운동 기지의 운동을 이제 신민회가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소개하는 이 안중근 하얼빈에서 이토히로 부빈을 저격을 했지만 이 안중근의 의거가 개인이 결행한 의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공립협회와 미주의 공립협회, 브라디보스톡에 나가 있는 공립협회 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그가 하얼빈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안중근을 말하자면은 적임자로 임명을 한 거죠. 왜? 안중근은 그 당시 한국 민족운동계에서 백발백중의 명사수이고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물론 안중근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젊은 청년들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의거를 본인이 하겠다라고 나섰지만 지정이 된 사람은 안중근이죠. 그리고 성공을 했죠. 하지만 이제 안중근 의거가 일어난 이후 이제 신민의 비밀 조직이 이제 일제에 의해서 이제 발각되기 시작을 하죠. 물론 병합된 이후에 그 신민의 재판이 열리면서 신민의 조직을 구체화시켰지만 이미 이 연관관계를 알았었기 때문에 안중근 의거가 일어나자마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대성학교에 있다가 평양 대성학교에 있다가 거기에서 체포가 돼서 용산 헌병대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가지고 나오기는 했지만 이미 국내에서의 더 이상 구국운동이 어렵다라는 현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망명을 계획을 하게 됐죠. 그래서 1910년 4월 전후로 해서요. 이제 탈출을 해 나갑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1910년 8월 29일 어떤 날이죠? 경술국치의 날이죠.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날인데 이 소식을 블라디보스톡에서 듣게 됩니다. 블라디보스톡으로 입국할 때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한 1년간은 블라디보스톡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른바 제러 한인들이죠. 이 제러 한인들에게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동포 사회가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2세들에게 애국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 독립운동의 기반을 닦아놓으시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십니다.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이제 들렸던 곳이 밀산이라는 곳입니다. 북만주에 가면은 밀산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흥카오라고 하는 흥계호라고 하는 커다란 호수가 있으면서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수리강이 이제 그 국경이 나눠지고 있죠. 국경이 나눠지고 있죠. 지금 이제 반은 이제 중국령이고 반은 이제 지금 현재 러시아령으로 돼 있는데요. 이 지역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최적지로 삼았던 것은 제만 한인과 제러 한인들이 집중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물산이 풍부하고 서로 국경을 넘나들면서 우리 한인들이 또 가까이 또 조선이 있죠. 멀리 있는 미주의 한인들, 태평양 너머로 있는 한인들 아무리 애국심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조국에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쉽게 조국으로 들어오지 못하지만 이 시베리아 지역 또는 만주 지역은 아니죠. 가까이 있으면서 여기를 기지로 삼고 그리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대계를 품고 이쪽 지역에 독립운동의 기지를 개척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면요, 미주에 남아 있는 자료를 보면 미주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조직이 변하냐면 1909년에 하와이 한인 협성회라고 하는 단체가 미주의 공립협회와 통합을 해요. 우리가 하나로 합쳐야 된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대안을 잊고 서로 뭐 각자 조직으로 흐트러져 있지보다 하자 해서 하와이와 이 공립협회가 통합을 해서 1909년에 국민회가 됩니다. 이 국민회가 어떤 사건이 또 그 전에 있었냐면은 전명은 장인환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강의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전부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북미 지역도 하나가 돼야 된다 해서 모든 단체가 대한인 국민회로 통합되게 됩니다. 이 Korean National Association, 흔히 KNA로 불리는 이 대한인 국민회가 이제 출범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대한인 국민회가 사실은 임시정부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임시정부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미주의 한인들에게 인두세를 거뒀어요. 이게 독립자금을 거둬서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한인 조직을 네트워크화합니다. 그래서 북미 샌프란시스코에 대한인 국민의 중앙총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방총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지방총회는 하와이에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브라드보스톡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는 치타라는 곳으로 옮기지만 시베리아 지방총회가 만들어지고 만주 지방총회가 만들어졌고요. 이 간도에서도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만주 총회로 통합이 되고 상하이에서도 만들어졌다가 이제 통합이 되지만 이런 여러 조직들이
있고 그 아래 그런 지방총회 아래 굉장히 많은 지방회가 만들어져요. 어디까지 만들어지느냐? 멕시코와 쿠바에까지 만들어집니다. 멕시코 이민은 1905년에 이민 간 사람들이 어저기 농장 애니깽이라는 데에서 말도 못한 고생을 했거든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이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한인, 하와이 한인들도요, 다 일치된 생각이 뭐였느냐? 독립전쟁 때 독립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관을 양성해야 된다 해서요. 북미 지역에는 뭐 클레어몬트, 롬포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와이오밍, 캔사스 이런 지역에 이제 그 사관학교가 만들어져요. 멕시코에도 숙모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이 숙모학교를 만든 사람은 대한제국 군인들인데 돈 벌려고 멕시코로 갔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큰 고된 노동을 하고 나서 이 학교를 군사교육을 받습니다. 하와이 지역에서는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여기에서는 뭐 정말 산 넘어 병학교라고 해서요. 그 고된 노동을 통해서도요. 산을 넘어서 사관학교에 가서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이런 학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이 광활한 꿈이 정말 수포로 돌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1914년에 집착을 했냐 하면 1914년은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러시아 사람들은 러일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아주 커서 그래도 이런 일본을 적대시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의식이 많아서요. 러시아 쪽에 이제 집중이 되기 시작했는데 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세계가 그래서 세계 정세라는 것이요. 일본과 러시아는 동맹국가가 돼요. 동맹국가가 되니까 이들 동맹국가가 된 이 양나라가 물밑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비밀 협정을 맺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범인 인도 조약이에요. 그 범인 인도 조약이 뭐냐면 일본이 먼저 요구를 하죠. 러시아 경내에서 활동하는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다 잡아서 조선 총독부로 넘겨주면 너희 나라가 골치 아파하는 혁명가들 중에서 일본에 와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잡아서 너희 러시아 제국에 넘기겠다. 이런 협정들을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약소민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어떤 약속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힘이 없다면. 그래서 결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주요한 그 독립운동 기지로서 개척했던 곳으로부터 이제 쫓겨나기 시작해요. 결국 이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하이로 와요. 그래서 상하이가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이제 처해지니까 이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주에서 대한민국민의 중앙총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중앙총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독립운동을 전망하기에 너무 불투명하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열심히들 일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기회를 엿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가장 먼저 기민하게 움직였던 것이 대한민국민회입니다. 이 대한민국민회는 뉴욕에서 열리는 약소민족대회에 대표를 파견하고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 대표들을 선정을 해서 그리고 상하이의 신한청년단에서 김규식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이미 파리로 갔다 했을 때 독립자금을 다 보내주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 3.1운동 그 이후로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3.1운동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전 미주에 있는 동포사회에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을 선언하죠. 독립을 선언하고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 5월 25일 날 상하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물론 미주 대한민국민회의 대표로서 미주에서 파견이 됐지만 임시정부 임시국무총리 겸 내무총장으로 이제 부임을 해서 임시정부를 그야말로 기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물론 임시정부가 우리가 북한의 조선전사 이런 거 보면 임시정부가 한 일이 뭐 있느냐, 노인네들이 간판이나 끌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했지 뭐 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어떤 어려운 지경에서도 그리고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막 비참한 지경에서도 우리는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공화 정체인 대한민국을 지켜왔다라는 거죠. 이 임시정부를 지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임시정부가 정말
단체가 아니라 일개 단체가 아니라 이것이 정부다. 이것이 정부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그 기반을 올린 사람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러면 임시정부 초기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임시정부 활동을 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신빈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했고 굉장히 이 사람들 다 노동자들이거든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요.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주 한인 100주년 때에 오랄들이 굉장히 많이들 수집이 됐거든요. 찍찍 맞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백인들, 십장들한테 거의 노예처럼 일하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이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차별받는 일개 이런 약소민족의 국민이라는 생각보다는 나라의 독립을 내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거 대단하고요. 자식들 교육시킬 때도요. 니들 공부 열심히 해라. 요즘 엄마들 그러죠. 그래야 너 남들보다 더 잘 산다. 출세하라. 그래야 네가 떵떵거리며 산다. 이거요. 자식 망치는 거예요. 이때 어머니들은 뭐라 그랬냐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나라를 찾을 큰 인물이 되어야 한다. 더 높은 이상을 준 거죠.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크게 만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리더십이 우리 한국에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너무 우리가 지금 입시 교육에 빠져서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은 아마도 아이들에게 큰 이상을 주지 못하지 않는가. 이 당시에는요 모든 아이들이 내가 나라의 독립을 찾아야 할 주역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도 공부들 열심히 했다라고들 그렇게들 회고들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굉장히 감명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창호 선생님이 또 한 가지 제가 설명할 것은 안창호 선생님은요 하와이에서도 있었고요 멕시코에서도 이제 멕시코 동포 사회를 보러 갑니다. 멕시코 한인들이 안창호 선생님 좀 와라. 지금 우리가 너무나 시끄럽고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 여기 와서 동포 사회 좀 지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멕시코를 찾아가죠. 갔더니 뭐 하와이에서도 그랬고요. 우리 모르겠어요. 많은 그 남자분들이 하와이는 그래도 괜찮아요. 하와이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사진 신부로 와가지고요. 이 노총각들과 결혼했어요. 이민원 노총각들과 결혼을 해서 그 사진 신부들이 정말 훌륭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갔어요. 근데 이 멕시코 같은 경우는요 희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모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돈이 그냥 생활하다 보면은 저축이 안 돼요. 그리고 고국에서 어떤 신부도 오지 않았어요. 멕시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멕시칸들과 결혼을 하고 혼혈이 이루어지고 그러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조국을 잊지 않았었죠.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갔을 때는 막 노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안창호 선생님이 여기에서 대한민국민의 지회를 만들고 그리고 흑사단도 출범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도 미주 대한민국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독립 작업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정말 훌륭한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감명 깊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3.1운동 때 대한민국민의 주강 총회장이셨죠. 근데 총회장에서 이제 이 미국으로 오시게 되죠. 뭐 안창호 선생님은 그 외에도 미주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감히 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런 강의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일단 미국에서 이제 이 상하이로 오셔서 일단 이 임시정부가 정부다워야 한다라는 점에 착안을 하십니다. 이것이 정부가 되려면은 정부적인 이런 것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이제 그 독립운동의 방향을 수립해 나가셨고요. 그리고 연통제 교통국이라는 걸 만듭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는 정부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정부에 우리가 3대 요소를 얘기할 때 흔히 국민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만국민에다가 해외 독립운동 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국민이 누구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민은 일단 조선 안창호 선생님한테는 재외동포 그리고 국내 조선 총독부 치하에 있는 우리의 한국민들 이 사람들을 국민으로 끌어들이려면 임시정부의 조직망을 갖춰 나가는 것이 그 연통제와 교통국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만 운영이 됐었으면은요 국민적 기반이 되고 그때 이것을 통해서 일본의 통치를 거부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납세를 거부하라라고 요구하셔요. 하지만 어땠어요?
일본은 여러분 알다시피 전 세계에 자랑하는 조직망과 정보망을 갖고 있는 헌병 경찰 조직들이 이거를 가만두지 않죠. 예. 그래서 거의 21년, 22년 단계에 가면 이 연통제 교통국 조직망들이 다 깨져나갑니다. 특히 안동 지역 같은 경우는 쇼우라고 하는 아일랜드 사람이 임시정부를 굉장히 지원해가지고 안동의 교통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임시정부의 요인들뿐만 아니라 의열단의 폭탄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다 그 인육양행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다 파악하고 다 잡아들입니다. 동아일보나 이런 데 보면 연통제의 조직망이 부서져 나가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어쨌든 이러한 조직망을 이제 그 특파원과 선전원을 파견해가지고 연락망을 쫙 구축해 나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연맹에 제출할 사료집, 일제가 어떻게 조선을 침략해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조선을 지배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사료집을 만듭니다. 왜?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하셨고요. 또 독립신문을 발간하죠. 아까 그 공립신보서부터 쭉 언론을 굉장히 중시 여겼다. 그리고 그 언론은 어떤 거냐면은 공론을 만들어내는 언론이죠. 각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을 접고 우리가 공유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의견들을 통합해 나가는 이러한 것으로서의 매스컴 이 언론을 중시 여겼고 그래서 독립신문을 발간해 내시고요. 또 대한적십자회도 만듭니다. 예. 얼마간 있으면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정말 제네바 정신, 그 적십자의 정신에 의해서 그리고 이미 대한제국의 적십자가 일본이 1909년에 조선 지배를 없애버렸거든요. 일본 지회에다가 대한 적십자를 흡수시켜 버렸거든요. 다시 이 적십자 조직을 만들어 나신 것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시고요. 어쨌든 이거 외에도 공립학교를 만든 인성학교라는 학교를 통해서 공립교육을 시킨다든가 많은 부분들 우리가 정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정부가 국민에 의해서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독립운동 방향을 가지고 정부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쫙 조직적으로 기초를 마련하신 분이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그러다 보는데 이 정부가 그때 당시요 상하이 임시정부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알다시피 서울에서 한성 임시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또 브라드보스톡에서는 대한국민의회정부라고 하는 또 정부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정부가 있었는데 캐비넷을 갖고 있는 실질적인 정부는 이 세 군데 정부니까 이게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AP통신이나 이런 데에서 한국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하는데 여기저기서 만들어졌다.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이 정부 통합운동을 벌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안창호 선생님의 대단한 강점이 뭐냐면은 정보에 능했어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보에 능했고 그가 스스로가 다 다녔습니다. 어디든지. 그런데 우리 한국 독립운동의 문제가 뭐냐면 미주에 있는 사람은 미주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러시아에 있었던 사람은 러시아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들이 하나로 임시정부 상하이에 몰려 들어왔는데 이것도 조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단은 정부를 통합하자. 그래서 통합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국무총리 서리 겸 내무총장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통일 임시정부가 됐을 때는 대통령제로 가서 대통령 이승만이 되고 안창호 선생님은 노동국 총판이라는 자리로 사실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총판이라는 자리는 지금 말하자면은 저기가 아니에요. 총장이 아니에요. 총장 예전에 국무총장 뭐 해서 각 내무총장, 외무총장 이 총장급이 아니라 총판 하면 그 밑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자임할 정도로. 그래서 젊은이들이 흥분했죠. 그러면 노동국 총판을 하지 말고 이 노동국을 총장으로 올리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안창호 선생님이 못하게 합니다.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성 임시정부의 정통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성 임시정부가 노동부 총판이었거든요. 이것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시죠. 강의가 너무 하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상하이로 이제 우리가 모였죠. 아까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탄압을 받으니까 좀 더 자유로운 상하이로 모이게 돼요. 상하이는 뭐 잘 알다시피 난징 조약이 일어나고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난징 조약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외국의 그 열강들이 조계지를 형성을 해서 이 상하이가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요.
우리는 이 상하이 중에서도 프랑스 조계지 여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이 프랑스 조계지가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간대했거든요. 근데 공동 조계지는 못 갔어요. 왜? 공동 조계지는 누가 관리했느냐? 영국,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그 공동 조계는 못 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프랑스 조계에 이제 자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뭐 상하이를 가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어때요? 지금 이 건물들이 그대로 있죠? 다. 상하이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절대 이 함부로 건물 부수고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 도시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임시정부에 많은 사적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인데요. 이 임시정부 청사가 처음으로 보창로 309호에 마련이 됩니다.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우리가 좀 더 손을 썼었으면 이것을 부수지 않게 했었을 텐데 우리가 이미 92년도에 한중 수교가 되고 나서 들어갔을 때 이 건물은 사라졌는데요. 이 건물을 처음으로 마련한 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가지고 온 미국의 독립운동 자금으로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국무위원들이 젊은 청년들을 많이 그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임시의정원의 중요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춰서 나가고 이제 임시정부의 헌법, 특히 통일 임시정부가 됐을 때 임시정부의 헌법들을 검토해 나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가 제1로 꼽히는 게 뭐죠? 최초의 우리나라의 민주공화 정체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만들고요. 이게 독립신문 창간호입니다. 이 창간호를 우리가 구하지 못했었는데요. 미주 지역에서 이 창간호가 나왔어요. 저희가 수집을 했는데요. 이 독립신문은 그야말로 우리의 그 해외 동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독립의 소식들을 담고 있어서 굉장한 문화유산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도 만들었고요. 임시사료 편찬위원회도 만들었고 이렇게 대한적십자회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 안에서 간호운도 양성을 하는 이런 것들을 임시정부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만주 지역에도요. 많은 특파원들과 선전원을 파견해요. 왜? 만주 지역에는 3.1운동 전후에서 항일 무장투쟁단체가 한 50, 60개가 막 난립했는데요. 이들을 통합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북한도 지역에는 북로군정서, 서간도 지역에는 서로군정서, 그리고 이들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남반주 지역에서는 육군주만 참여부라고 하는 독립군 부대가 또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이걸 다듬고 조직화를 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만주가 오늘날과 같이 뭐 그냥 이런 지역이 아니잖아요. 마적들도 막 출몰하고요. 특히 중국의 많은 저기들이 있죠. 군벌들 이런 사람들이 난립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사실 연락을 하러 가려고 그러면은 가는 동안만 몇 개월이에요. 그리고 잘못 그 사람들한테 잡히게 되면은 뒤두새도 모르게 죽고 하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연락관계 교통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걸 조직화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도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1910년대에 이들이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주와 러시아와 만주 지역에 미주와 편지들이 오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편지를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본의 원수를 갚느냐 이런 글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참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개인적인 삶이 없었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손정도 목사님, 손정도 목사님은 흥사단 단원이시기도 했었고요. 안창호 선생님과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을 하셨는데 만주로 가시죠. 만주로 가셔서 만주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요. 여기 백봉김구 선생과 그리고 이 이탁 이런 분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훌륭한 동지였죠. 백봉 선생님은 한국에서 저 3.1운동 이후에 상하이로 망명을 하시는데 상하이에 와서 안창호 선생님을 찾아갔죠. 나를 문지기를 시켜달라고 하죠. 내가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겠다. 근데 안창호 선생님은 백범 선생님을 경무국장으로 임명을 하시죠. 경찰 조직 같은 거죠, 일종의. 사실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 되기까지 올라간 그 자리가 된 것은 정보를 장악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그러한 그 기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남경이죠. 이 난징, 이 남경에 동명학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도 인재를 길러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항상 잊지 않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미국을 한번 방문해요. 1919년에 상하이로 와가지고 가족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져가지고 쭉 만나지 못하다가 25년도, 26년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왜 방문했느냐?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여러 가지 뭐 정쟁 이런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독립운동 자금이 잘 임시정부로 오지 않았어요. 안창호 선생님은 사실 이때는 임시정부에서 나왔거든요.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에서 안창호 선생님이 임시정부를 떠났습니다. 근데 떠났다고 해서 나 알 바가 아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임시정부를 가장 고민하면서 임시정부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이 재정을 마련하는 이런 단체를 만들었고 미국에 가셔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재미 한인들이죠. 너희들에게 큰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미주 한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인두세 격으로 1달러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 시카고 대학도 방문하고 한인 유학생들을 하고 만나서 우리 앞으로의 독립운동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토론을 하십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강점은요. 상하이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도산에게 뭘 얻어먹으려면 도산을 욕하라. 그랬대요. 그러면 도산 선생님이 찾아오신대요. 다른 사람들은 욕하면 딱 외면해 버리거든요. 안 보거든요. 근데 도산 선생님은 찾아와서 이 얘기를 같이 하신다. 그래서 도산에게 뭘 얻어먹으려면 도산을 욕하라 이런 말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소통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죠. 한인 유학생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때 도산 선생님의 방문을 기억하고 자기의 많은 그 책이나 이런 데에서 도산 선생님하고의 대화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대신 이제 가족은 정말 이 이혜련 여사가 남편 없이 홀로 자식들을 잘 기르셨죠. 정말 도산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이지만요. 굉장히 정서가 풍부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혜련 여사는 정말 생활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두 분이 싸우신대요. 도산 선생님은 꽃을 심으려고 하면 이혜련 여사가 야채를 심고 채소를 심으려고 한대요. 꽃이 뭐 도움이 되냐? 우리가 먹는데 일단은 야채를 심어야 된다. 그래서 두 분이 싸웠다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맞따님 안수산 여사께서 회상을 하셨는데요. 아들은 아주 유명한 안필립이죠.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가 됐죠.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고 자식들이 정말 아버지 없이 그야말로 우리가 흔한 말로 애비 없이 컸지만 이 사람들은요 그 정신적 유산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운동가에 우리 아버지가 나라의 독립운동을 한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 미국 친구들이 그런다는 거죠. 야, 네 아버지가 한국의 그 최고의 지도자인데 네 집이 왜 이렇게 못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 안필립은 서양인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 서양인들이 버린 신발, 옷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와서 그걸로 이제 한인 사회에 불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우리가 정말 비난하게 독립운동을 했고 여기 안수산 여사가 입는 이 실크 브라우스의 진주 목걸이 이거 자세히 보면요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그리고 이때 이제 헤어지죠. 이때 헤어지고 영영 도산 선생님은 가족을 만나지 못했고 안수산 여사는 이 1년간 남편이 미주를 방문한 동안에 임신을 하세요. 막내 필령을 임신하셨죠. 그래서 막내 필령은 아버지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필령도 지금 이제 유일하게 살아 계세요. 이제 다 안필립, 안필선 그리고 얼마 전에 안수산 여사가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안수산 여사 90 넘도록 사셨는데요. 돌아가셨고 이제 막내 필령이 지금 살아 계시지만 아주 그 훌륭한 분들이시죠.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일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뭐냐면은 너무나 독립운동계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국민대표 회의를 해서 모으려고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토론을 싫어하더라고요. 토론이라는 건 왜 하는 거죠? 상대의 얘기를 듣고 그것이 옳다면 서로의 그 의견을 좁혀 나가는 게 토론인데 우리는 자기 선을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장에 나와요. 그래서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국민대표회의도 그랬어요. 창조파가 뭐예요? 임시정부 없애버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라고 이미 그 사람들은 결심하고 회의장에 왔고요. 또 현상유지파가 있어요. 임시정부 절대 못 없애. 하나도 건드리면 안 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안창호 선생님 물론 개조론을 주장하셨어요. 그러지 말고 좋은 것이 있으면 살리고 나쁜 것이 있으면 바꾸자. 개조할 것이 있으면 개조하자. 이게 개조론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개조파라고 막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저기 독립신문에다 뭐라 그러냐면 나를 개조파에다 넣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걸 파벌화 시키려고 하는 이런 거는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민족성이라기보다는 당시의 독립운동의 상황이 항상 상대를 의심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유지되는데요. 여기가 만일에 의정원 석상이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독립운동의 방향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 날로 일본 외무성에 보고가 돼요. 이 안에 밀정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상대를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독립운동을 고민하게 하고 자꾸 편을 가르게 하고 상대를 의심하게 하고 이거는 우리의 민족성이 아니라요. 그때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지금 이른바 공산주의 사상을 가고 있는 젊은이들한테는 니들이 아무리 국제 공산주의 산하에서 운동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민족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그리고 또 민족주의자들 당신들은 왜 투쟁성이 약화됐다. 양쪽을 다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양쪽에게 다 비판을 받죠.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을 민족주의자들은 저 사람 약간 공산주의자 같아. 저 사람 사회주의자야. 이렇게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갔을 때도요. 미 국무성에서 조사 나왔어요. 네. 안창호가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는 제보가 들어왔다 해서 저기를 맡으시죠. 근데 또 공산주의자들은 저 사람은 민족주의자야. 또 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의심을 받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무슨 사상이니 이데올로기니 하보다 뭔가 우리의 새로운 제3의 우리의 사상을 찾아나가자. 이렇게 해서 찾아낸 사상이 대공주의라는 사상입니다. 대공주의는 무엇이냐? 이것은 안창호 선생님이 대공주의로 글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요. 대공주의가 뭐냐는 것을 지금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서.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공주의의 정신은 개인은 민족에 봉사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의무와 인류에 대한 의무를 완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안창호 선생님은요. 우리 독립운동을 얘기할 때도요. 독립만 해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 안 했죠. 독립을 해서 우리는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 조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이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우선시해야 될 게 있다. 이거는 적인지 아군인지도 구분 못하고 맨날 민족끼리 싸우면 결국 그것은 적에게 나라의 독립을 찾기는커녕 서로 공멸하는 길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에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적과 함께 우리가 이 적을 협력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비타협, 적에게 대해서는 비타협이지만 민족끼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 분명히 우리의 주적은 일본이고 주적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주적하고 싸우기 전에 우리 민족끼리 서로 이제 싸워서 공멸할 이런 위기가 20년대 중반 이후 후반 이후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하고 또 그거는 왜 또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이른바 커민테른이 레닌에 의해서 출범하면서요. 이 커민테른들은 매년 대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태제라는 걸 만들어내요. 무슨 태제 하면은 국제 공산당 조직들은 전부 다 그걸 따라야 돼요. 그 나라에 무슨 사정이 있건 없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민족에서 호소를 하시게 된 거죠. 자, 안창호 선생님은 29년도에 필리핀도 방문하십니다. 왜 필리핀에 갔느냐? 만주 지역에서 고난에 차서 너무나 비참한 우리 한국인들. 왜?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협력을 해줬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중국인들이
일본인들이 만주 전역에 일본 영사관을 만들면서 만주를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의 천병이다라고 이제 조선인들을 불신하기 시작하면서 조선인 구축 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만주에 갔다가요 정말 피를 토합니다. 우리 민족이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상하이에서 막 연설을 하시죠. 상하이에서 한 3-4시간을 막 열변을 토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필리핀에 우리의 이상촌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만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옮겨올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 미국 총독이죠. 당시 미국 필리핀은 미국의 시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찾아가서 이제 여러 의논도 하시게 됩니다. 아이고 시간이. 네. 근데 안창호 선생님이 또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중국하고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중국과 협력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중국 정부가 우리로 하여금 독립운동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중일과의 공동전선을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931년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만주를 침략하잖아요, 일본이.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이 중국과 하나의 공동전선을 추구하는 운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도 처음으로 착안해서 이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게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운동 중에 윤봉길 의거가 일어나죠. 1932년 4월 29일 날 윤봉길 의사가 그 상하이에 폭탄을 던진 날 안창호 선생님이 체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로 들어오시게 되죠. 네, 국내에서 들어오시고는 이제 일본에 의해서 이제 억압 생활에 들어가서요. 도저히 뭐 여러 군데에서 뭐 했지만 길이 없었어요. 안창호 선생님께 일본 순사들이 계속 감시를 하고 그래서 결국 대보산에 가시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이 안창호 선생님이 가만 앉아만 있어도 일본은 부담스럽죠. 도산 선생님이 부담스럽죠. 계속 감시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37년이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난 해쯤에 이제 일본은 이제는 그래도 민족적인 것을 조선인들에게 인정을 해줬어. 얘네들이 정치적 결사를 한다든가 정치적 활동을 한다든가 혁명이나 독립운동만 안 한다면 그래도 인정해주겠다라는 이런 자세에서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죠. 이제는 황민화 시대를 강요하게 되죠. 조선인들 내리에서 천황주의 이것만을 이 외에는 그 어떤 민족주의도 인정하지 않겠다 해서 이른바 동우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우회 그러면은 동우회는 표면으로 뭘 내세웠냐면은 수양 단체. 그거는 사실은 실제로 수양이 목표는 아니에요. 근데 일본으로 하여금 정치적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수양을 이제 앞세웠는데 결국 동우회 사건을 이제 일으키게 되면서 일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수양은 겉으로만 하는 거고 실은 이들이 집요한 독립운동을 했다 해서 동우회 회원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이때 안창호 선생님도 이제 잡혀 들어가게 돼요. 결국 병마를 얻으시고요. 서대문 감옥에서 이제 위급 상황이 되니까 일본이 급하게 안창호 선생님을 가석방시켜서 지금의 서울대병원 예전에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결국 안창호 선생님이 38년 3월 10일 날 우리 나이로 보면 59년 4개월 만 60세 나이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도산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이 낙심하지 말라라는 얘기. 이게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달이 되자 중국에서는요 좌익 우익 모두가 안창호 선생님의 추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익분자들은 그렇게 인정을 했죠. 도산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민족의 통일을 위한 분이시고 비록 우리와 정치적 노선은 달랐다고 하지만 이분의 이 정신이 실간고간이 돼야 돼. 우리의 뿌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좌익들도 얘기를 했죠. 자, 안창호 선생님이 서재필 선생님을 만났을 때예요. 서재필 선생님은 안창호 선생님이 돌아가시자 The Student Bulletin, Korean Student Bulletin이라는 유학생들의 잡지에다가 이런 기고문을 하십니다. 나는 조직을 만드는 그의 능력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편에 서는 친구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무나 놀랍다. 도산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인격과 인품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산 선생님을 말할 때 도산 선생님께 감화되지 않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서태필 선생님이 그 얘기하죠. 도산 선생님은 링컨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가 만일에 좋은 조건에서 지도자가 됐다라면은 링컨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의
필선만 빠져 있는 세 자녀들 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여기 필령이 바로 25년도 아니 안창호 선생님이 미주에 갔을 때 임신을 했던 막내 필령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도산공원인데요. 지금 강남 아시다시피 여기는 지금은 가장 한국에서 제일 발전된 곳이죠. 네, 네. 근데 사실 이런 허허벌판이었어요. 처음에 여기로 모신다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대요. 안필립이 아니 이 허허벌판에 진흙이 딘덕딘덕 하는데 우리 아버지를 이쪽으로 모신단 말이야. 너무 실망을 했더니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죠. 여기가 한국 제1의 도시가 될 거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 인근에 땅을 준다 그러는데 당시 그 안필립 선생님 측근들이 안 받는다 그랬대요. 그래서 통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받았어야 되는 건데. 네, 지금은 이렇게 안수산 여사와 이혜련 여사와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 부처에 저기를 모시고 유해를 모시고 있는 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가면은요, 리버사이드에 안창호 선생님 동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인 교민들이 세운 게 아니라 미국에서 세웠죠. 미국에서 마트마 간디와 그리고 I Have a Dream을 얘기했던 누구죠? 마틴 루터 킹.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가장 그러니까 인문주의와 그리고 뭐랄까요? 그 휴머니즘 이런 데 큰 공로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저는 우리 한국 독립운동의 대류를 이뤘다라는 주장을 제가 왜 하냐면 안창호 선생님이 그 많은 운동을 할 때 찬성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창호 선생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에서 안창호 선생님의 그 행적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 독립운동의 내용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언제나 그런 성견지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이 혁명에서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은 흔히 혁명에서 실패를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역사에서는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비록 실패한 혁명가이지만 역사에서 성공을 했다. 그거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쭉 행적을 보면요, 안창호 선생님의 역사 의식이 굉장했어요. 역사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 것인가를 알았던 분이시더라고요. 나는 우리의 정치가들도 그래야 된다라고 봐요. 자기의 이 하나하나의 행동이 이 후세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 것인가를 항상 의식을 한다면, 바로 안창호 선생님은 그러한 역사 의식을 갖고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연구를 하셨고요. 끊임없이 어떠한 것이 우리 민족의 길인가를 고민하시면서 그 안에서 대공주의도 나왔다라고 봅니다. 자, 끝으로요,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을 좀 통해서 우리 오늘 강의의 의미를 좀 다시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호 선생님,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아까 얘기했죠? 공부를 할 때 우리의 부모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나라를 찾을 훌륭한 인물이 되라. 공부를 열심히 하라 했듯이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주인은 없고 다 객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창호 선생님, 문돈이 여러분이시요. 오늘 대한의 주인이 되는 이가 몇 분이나 되는가? 민족사회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감이 있는 이는 주인이고 책임감이 없는 이는 객이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젊은이들에게 나라가 없고서 한 집과 한 몸이 있을 수 없고 민족이 천대받을 때 혼자만이 영광을 누릴 수 없다. 지금 우리의 한국은 이 말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기만이 이기심에 차 있는 것은 결국 같이 몰락하는 길이죠. 우리 민족이 잘 될 때, 우리가 굳건할 때 우리는 다 같은 그러한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안창호 선생님이 젊은이들에게 항상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이명하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